네, 요즘 증권사에서 문자가 엄청 옵니다. 네. 그러니까 예, 스팸인가 해서 봤더니 진짜 대표번호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해서 무슨 난리가 나서 이렇게 보내나 했더니 뭐 대체 거래소 뭐 시작한다고 오늘부터 시작이 됐죠. 넥스트레이드라고 이제 우리나라도 거래소 외에 또 다른 대체 거래소가 오늘부터 뭐 10개 종목이지만 출범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뭔데 왜 해야 되는 겁니까? 이 난리를 좀 뭐 문자도 정치고. 일단은 뭐 대부분의 업종은 백화점도 한두 개가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우리들이 다 복수 경쟁 체제잖아요. 네, 자본주의 사회라는 거는. 근데 왜 거래소, 증권을 거래하는 거래소는 KRX 딱 하나여야 돼? 네, 사실 또 그런 의문은 우리는 그게 당연한 줄 알고 있지만 사실 외국에서는 대체 거래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유럽만 해도 한 네. 140개가 넘고요. 네. 미국이 한 65개 정도 되는 네. 거니까. 일본이 보수적이라도 3개 정도 되고요. 네. 우주도 정식 거래소 위에 대체 거래소가 하나니까. 우리가 특이했던 거네요. 예, 우리가 좀 특이했다는 네. 거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 거래소를 갖다가 거래소라는 건 뭐 일종의 복덕방이라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네, 그렇죠. 예, 복덕방이라는 건 부동산을 거래하는 거고 사실 네. 우리가 증권 거래소는 건 증권, 주식이라든지 뭐 이런 걸 갖다 거래하는 걸 갖다가 거래소라고 하는 건데 복덕방이 하나일 필요는 없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그 대체 거래소 시대가 열렸다. 그 대체 거래소 이름이 넥스트레이드고요. 네. 사실은 이건 금융투자협회와 증권사들이 이제 주축이 되어 설립한 거고 네. 일단은 뭐 이제 요번 주부터 시작을 했는데 요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는 10개 종목. 네. 그다음에 이제 3주 차에는 몇 개, 4주 차에는 몇 개. 네. 그다음에 5주 차에는 일단은 800개까지 거래되는 거를 갖다 늘린다. 네. 이게 바로 대체 거래소의 개념이죠. 예. 네. 그러면 이제 거래소도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은 KRX, K자 들어가고 한국거래소라고 하니까 뭐 금융감독원 같은 그 국가 기관에서 이제 하는 건 줄로 알았던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예, 그렇지 않다. 그리고 거래소도 상장돼서 거래되고 다 민간 기업이기 때문에 경쟁을 통해서 소비자들의 투자자들의 이익을 좀 도모할 수 있는 걸 좀 만들어 가겠다는 그 목표인 것 같은데 그럼 우리나라는 이제 막 시작했는데요. 그럼 우리나라가 이제 이 단계에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건 어떤 겁니까, 그 평론가님? 지금 사실 뭐 저는 일단 보충 설명을 좀 드리면 이제 네. 주식하시는 분들 특히 이제 소액 투자하시는 분들은 답답한 게 뭐냐면 네. 일단 9시부터 아까 이제 뭐 국가에서 운영한 걸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무슨 공무원 그 업무 시간처럼 딱 그렇죠. 9시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일찍 또 일과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좀 일찍 할 수 없냐라는 이제 네. 요청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오전 8시부터 오전 8시 50분까지 이제 일단 프리마켓이라고 네. 그래가지고 시도를 하게 되고 당연히 이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20분까지 기존에 있는 것처럼 또 정규 시장하고 그다음에 애프터 마켓이 이제 오후 3시 40분부터 8시까지 또 열리니까 직장인들 같은 경우 하소연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면 딱 업무 시간 9시에 시작하는데 이거 주식 이거 켜놓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오전 8시에 또 이렇게 네. 하는 것이 또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8시에 퇴근하고 나서 또 거래를 할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반영을 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뭐 여러 가지 또 한계가 그 전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심지어 군인들도 일과 후에 거래를 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장 마감 후에 네. 이슈가 꼭 터져요. 네. 그래가지고 주가 변동이 있게 되고 심지어 그걸 악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도 이제 또 새로운 리스크 해칭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또 새로운 유형의 호가도 도입을 해가지고 또 다양한 이제 투자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뭐 보니까 YG를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중간가 호가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이제 그 중간 가격을 두 개를 비교해가지고 동시에 이렇게 나오고 네, 있고 맞습니다. 거기에 선택을 해가지고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니까 이런 점에서 이제 비교를 할 수 있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좋다. 그리고 스톱 지정가 호가 방식도 적용을 해가지고 원하는 지정가로 주문을 하게 되니까 이게 이 손실폭을 굉장히 줄일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으니까 이런 여러 가지 뭐 좋은 점이 일단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직장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퇴근하고 조금 이렇게 집중해서 거래하고 싶다 이거지 않습니까? 이게 그 거래소 직원들만 생각하냐? 은행 마찬가지잖아요. 은행 지점 가야 되면 반찬해야 되는 그런 기분인데 주식을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6시 퇴근하면 8시까지는 있으니 그때 한번 해볼 수 있다. 요게 이제 가장 와닿는 거인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에 좀 굉장히 나쁜 거 있잖아요. 안 좋은 공지는 꼭 금요일 날 5시 반쯤에 예, 이렇게 올빼미 공지를 올려가지고 이제 주말 동안 잠도 못 자게 만드는 일들이 있었는데 뭐 물론 공시가 이게 있다고 해서 안 떨어지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액션을 할 수 있게 예, 만들어졌다는 점에서는 일단 우리도 선진 시장에 이제 한 걸음 정도는 더 들어갔다. 예, 전만 해도 뭐 엔비디아나 이런 거 해외 거 보면 호가가 엄청 촘촘하잖아요. 얘들은 대형주라서 이렇게 많은 거 했더니 그게 아니라 그게 그렇죠. 수백 개의 그 거래소의 호가가 한꺼번에 보여서 그렇다고 아까 말씀 주신 예, 그분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이런 게 시작되니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문자가 엄청나게 오는데 그 문자가 그 뭐라고 하더라 최선 집행 의무인가 말도 어려워요. 요걸로 하겠다고 막 문자가 와요. 그러니까 뭐 하겠다니까 뭐 일단 알고 그러나 보다 하는데 최선 집행 의무라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고객한테 가장 유리한 거래 조건을 갖다가 네. 그렇게 그 거래를 체결시켜야 되는 의무가 네. 있다는 거죠. 아, 증권사에. 예, 증권사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고객이 가령 뭐 이런 식의 주문을 낼 수가 있죠. 자신이 정한 주문. 가령 나는 체결 그 양을 위주로 해서 네. 빨리 체결할 수 있는 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빨리 체결을 해줘. 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싫어. 나는 가격이야 무조건. 그렇죠. 그다음에 비용이 싸야 돼. 네. 뭐 이런 식의 요구 조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다양한 요구 조건들을 하에서 이 그 거래소들 같은 지금 이제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는 고객이 요구하는 사항에 가장 부합하는 네. 고객한테 가장 이득이 되는 가격도 싸고 예. 그다음에 비용도 싸고 뭐 이런 식인 거죠. 가령 나는 5만 원의 특정 주식을 사고 싶어요. 네. 근데 KRX에서는 49,500원의 매도 호가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이 대체거래에서는 49,000원에 들어가 있어. 그럼 이쪽에서 거래를 갖다가 매칭시켜 주는 데는 49,000원에 매칭시켜 준다는 얘기죠. 네. 더 싼 여러 가지를 갖다가 조합을 해 가지고요. 네. 이제 그게 바로 이제 최선 집행 의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예. 고객한테 이제 가장 좋은 방식으로 거래를 체결시켜 주겠다 이겁니다. 네, 알아서 뭐 좋은 걸로 해주겠다. 네, 뭐 알아서 이런, 좋은 걸로 해주겠다. 이런 말인 것 같은데. 예.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 좀 헛갈릴 수 있는 게 거래소가 두 개면 앱을 두 개 써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되는 기존에 거지? 그냥 그 예. HDS라 예, 여기에 그렇게 보시면은 되는 거기에 이제 뭐 KRX 그다음에 지금 대체거래소 명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 둘 중에서 이제 그 이 증권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 가장 고객한테 유리한 방식의 어떤 거래를 갖다가 지정해서 그걸로 해가지고 체결을 시켜주는 거죠. 자동으로. 그러면 이제 뭐 거래량이 됐던 가격이 됐던 네네네. 혹은 수수료가 됐던 네네네. 다른 것들이 동률이면은 고객한테 유리한 네네네네. 거를 고객은 뭐 대체거래소를 선택하든 KRX를 선택하든 알아서 증권사가 유리한 조건으로 해준다. 네네. 근데 이제 지금 현재 보니까 증권사들이 이제 기준 우선순위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이제 총 금액을 기준으로 네. 해가지고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총 금액이라는 건 결국 뭐 가격이나 수수료나 그밖에 비용을 다 합쳐가지고 네. 결과적으로 이제 고객한테 제일 유리한 제일 형태로 싼 해주겠다 걸로. 이렇게 네. 얘기를 하니까 뭐 여러 가지 기준이 있지만 결국에는 총 금액으로 대부분 하겠다. 그래서 가장 비용이 덜 드는 거래소 그리고 가장 많이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거래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증권사에서 해주겠다 이렇게 네. 지금 현재 홍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게 최선 집행 의무가 그냥 숫자급으로 하는 게 아니고 SOR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스템 솔루션을 또 이제 최적화하는 그런 시스템 구축에 또 경쟁이 많이 붙을 것 같아가지고 이런 부분도 지금 또 새로운 시장으로 대두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들은 이제 증권사들이 투자자들한테 제공을 해주겠다고 이제 그렇게 문자로 안내를 해주고 있다는 건데 그러면 복수의 거래소를 운영하는 첫 번째 이유가 경쟁을 하면은 아무래도 뭐 비용이 됐건 이제 그 소비자들한테 도움이 있으니까 경쟁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수수료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좀 더 거래소를 이용할 때보다 저렴하게 후발주자니까 아무래도 좀 저렴하게 하겠죠. 일단 한국거래소 현재는 거래 대금의 0.0023% 거래 수수료 받잖아요. 네. 증권거래소하고 거래 수수료 갖다 헷갈리면 안 돼요. 증권거래세는 세금이고 국가에는 네, 그쪽은 세금이고 나라 세금이고. 예. 이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복비 같은 개념입니다. 그렇죠. 예, 네. 그게 복비를 좀 0.0023%예요. 깎아준다. 그걸 갖다가 대체거래소에서는 한 20에서 40% 정도 깎아주겠다 이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래 비용 자체는 이 대체거래소가 생김으로 인해서 분명히 낮아진다. 그런 효과는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러면은 그냥 거래를 해도 대체거래소 때문에
뭐 100원 내야 될 수수료를 뭐 80원에서 70원 정도 낼 수 있는 그런 효과도 기대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보니까 아까 이제 0.0023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뭐 NXT죠. 대체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0.0134에서 0.0182 정도로 수수료를 설정을 했다. 이렇게. 그러니까 물론 이게 어쩌다 한 번 하시는 분들은 네, 이게 뭐 크게 의미가 비교를 안 없을 하는데 것 주로 이제 단타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이게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지금 단타 투자하시는 분들하고 수수료보다 굉장히 맞물려 있죠. 거래세에다가 볼일 다 보이긴 하는데 뭐 거래세는 세금이니까 안 깎아주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10개 종목에서 이번 달 말까지 조금씩 계속 늘려나간다는 거죠. 그럼 네, 그렇습니다. 일단 800개 정도가 되면 뭐 코스피 한 절반, 뭐 코스닥의 상위 한 3분의 1 정도가 포함된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뭐 10개로 시작을 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게 2주 동안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주 차에 110개, 4주 차에 350개, 네. 그다음에 마지막 5주 차에 800개. 네. 이게 이제 그 상반기 내로는 이걸로 끝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는 350개가 들어가는 시점. 그러니까 4주 차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큰 애들 먼저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글쎄요, 그거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네. 어쨌든 이게 현재까지는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올 하반기는 어떻게 될 거냐? 네. 이게 3분기 거는 6월 말에 다시 공시를 한다고 그래요. 몇 개를 포함시킬지. 네.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제 요즘 ETF 거래들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ETF, ETN 거래는 안 됩니다 여기서. 왜냐하면 이거 법규에 제한이 있대요. 이게 뭐 다른 쪽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네.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가 뭐 일단은 증권감독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해결을 해준다고 해요. 네, 그래서 뭐 법을 뭐 예, 개정을 추진한다고. 연말쯤에 될 거라는 그게 거죠. 연말쯤이 되면은 뭐 웬만한 것들은 다 거래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올해는 일단은 그냥 진짜 주식만 그렇죠. 된다고 보면 좋을 것 같고 뭐 ETF나 ETN이 되면 더 좋긴 한데 걔네들은 약간 수수료는 약간 저렴한 편이니까 그렇게 급할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 그거는 이제 국회에서 법을 좀 바꿔줘야 된다는 거고요. 그러면 수수료 정도 빠지는 거 외에 또 기대해 볼 만한 게 좀 뭐가 있을까요? 또 두 개로 끝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더 늘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더 늘어날 수도 있겠죠. 사실 미국이나 일본에는 야간 거래를 하잖아요. 사실 지금 코인 같은 경우는 24시간 거래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뭐 장점도 있고 사실 단점도 있어요. 장점이라 그러면 글로벌 이슈에 이제 민감하게 즉각 대응이 가능하다는 거고 또 단점이라는 건 너무 잦은 사실 글로벌 이벤트가 한두 번 발생하는 게 아니잖아요. 매일 발생하죠. 이게 사실 거래를 못하면 발생을 했더라도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그런 어떤 지나갈 리스크라든지 수도 약간 좀 완화되는 경향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뇌동 거래의 가능성들도 있다는 얘기죠. 이게 사실 이게 반드시 좋은 거냐라는 건 뭐 의문의 여지는 사실은 있지만은 어쨌든 뭐 지금 그 코인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거래를 하는 거고 네. 그렇다고 그래서 주식이라고 그래서 그걸 못할 이유는 과연 뭐가 있느냐라는 어떤 문제점은 분명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어쨌든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대체 거래소들은 이게 이제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사실은 이 대체 거래소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돈이 남아야지 대체 거래소 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과연 우리나라 시장이 사실 그걸 갖다 소화시킬 만한 어떤 시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냐라는 거는 뭐 저는 뭐 좀 의문의 여지는 있어요. 아직. 그래서 이제 일본 같은 경우도 대체 거래소가 2000년대에 10개 정도가 설립이 된 아까 이제 평론가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현재 3개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적자가 나가지고 이 운영이 안 대체 된 거예요? 거래소가 이제 10개 정도였는데 지금 3개밖에 안 남은 거죠. 그러니까 뭐 버텨 산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라는 거고요. 한편으로는 이 증권사들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중소형 증권사 같은 경우는 고민인 거예요.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지금 6곳만 지금 중소형 증권사가 참여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형 증권사들은 이제 뭐 기존 인력 활용을 해가지고 참여한다고 하지만 어쨌든 이제 하겠지만 중소형 증권사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만한 말씀하신 대로 어떤 파이가 형성이 되고 안정적으로 운영되지 않으면 굉장히 많은 그런 대체 거래소가 생기기에는 좀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 어쨌든 좀 지켜봐야 돼. 그래서 이번에 대체 거래소가 어쨌든 안정적으로 될 때 좀 더 다른 게 생길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지금 뭐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 시장처럼 되기 위해서 지금 많은 손을 대고 있잖아요. 뭐 공매도를 전산화시킨다던가 이제 뭐 그 대체 거래소가 또 시작을 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영어로 된 공시를 하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시도가 있기는 한데
일단 시장 거래소를 몇 개를 먹여 살릴 만한 파이가 되는지가 일단은 첫 번째 약간 고민이라고 말씀을 주셨고, 근데 이게 사실 잘 돼야 이 목표로 했던 수수료 감면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가져올 수가 있을 텐데 네네네. 이 작은 시장에서 수수료까지 작게 받아가지고 어떻게 버틸까 이런 걱정도 없잖아 들고 특히 이제 증권사 사용자 입장에서 대형 증권사를 쓰지 않는 분들은 또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해서 어떻게든 이번 건은 잘 안착을 해서 세 번째, 네 번째도 좀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좀 생각이 드는데 그 마지막으로 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어떤 거냐면 이게 뉴욕 거래소도 이제 하루 22시간으로 확대를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예. 그래서 중간에 대체 거래소를 이제 뉴욕 증권 거래소가 직접 하기로 해서 지금 올해 연말 안에는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지금 대체 거래소 시작됐어요. 그럼 하루 종일 폰만 보고 있어야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네네네. 두 분도 투자를 좀 해보셨으니까 이게 이 소위 말하는 메타기 돌아가는 시간이 이렇게 길어져서 네. 이 어떻게 보면 삶이 우리 쇼폼에 좀 중독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제 그 거래 중독에 좀 빠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런 걸 좀 어떻게 통제를 해서 또 뇌동매매를 어떻게 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글쎄요, 그게 어떤 사람은 그 자신의 스타일이 완전히 단타 매매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은 이게 좋은 기회가 되겠죠. 그렇지만은 네. 그거는 뭐 스타일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네, 보는데, 다 단타만 하시는 게 아니라서. 그렇지만은 뭐 저 같은 경우는 그 생긴다고 해가지고 네. 사실은 뭐 저는 뭐 그런 식의 투자를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네. 큰 영향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사실 개미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뇌동매매하기가 굉장히 좋잖아요. 그렇죠. 퇴근하고 심심한데 심심한데 그냥 그다음에 이게 사실 모바일로 네, 옮겨왔기 때문에 네. 사실 그런 영향도 있거든요. 지하철에서 퇴근길에 사고 팔면 재밌을 것 같은데. 근데 그게 그 어떻게 보게 되면은 그런 걸 우려해서 어떤 규제를 가하고 안 한다라는 거는 사실은 그거는 좀 문제가 있는 발상 같아요. 산업의 발전 측면에서 그건 사실은 어쩔 수 없다. 그리고 그것들은 어떻게 보게 되면 개인들이 훈련을 통해서든 그렇죠. 아니면 자기가 교육을 알아서. 통해서든 자기가 알아서 통제를 스스로 해야 되겠죠. 규제를 할 필요는 없지만 네네. 자기 통제를 좀 해야 될 것 같다. 일단 저는 지금 현재 대체 거래소가 생기면은 누가 거기에 참여를 했을까라고 했을 때는 아예 주식을 안 하던 분들이 몰려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직장인들 같은 좀 답답함이 있었던 분들이 당장에는 프리와 애프터에 이제 가실 거기 때문에 뭐 이제 중독, 뭐 과몰입 이런 문제는 뭐 생기지는 않을 것 같고 다만 이제 단타가 굉장히 많이 생겨가지고 거기서 이제 어떤 그런 그 성공 사례들이 잘못 와전이 됐을 경우에는 좀 우려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예를 들면 유튜브에서 너무 과장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예. 뭐 이런 생각도 합니다. 네. 네. 아무래도 아마 유튜브가 아마 굉장히 유도를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점이 좀 그렇겠죠. 우려스러운 네, 거죠. 뭐 퇴근길에나 이거 해가지고 월 얼마 벌었다 뭐 이런 조회수 끄는 거야 뭐 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또 너무 쉽게 현혹되지 말자지만 제가 그 질문을 드린 이유가 사실 제가 주식은 좋아하는데 코인을 잘 안 하거든요. 코인을 해봤더니 아 엄청 중독. 이게 마감이 없으니까 이 사람이 이게 단타로 치면 그냥 포지션 다 24시간. 정리하고 쉬면 되는데 팔았다고 끝이 아니에요. 그냥 결국은 계속 봐야 되고 그리고 삶이 좀 피폐해지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우리가 그 삶을 살려고 트레이딩하는 거지 트레이딩하려고 사는 건 아니다 이런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그래도 여러분들의 상황들이 있으니까 제한된 시간에서만 하는 것보다는 이제 자기에 맞춰서 하는 게 좋고 규제가 풀리는 만큼 자기 통제는 알아서들 좀 잘 하시는 게 결국에는 이제 말 그대로 대체 거래소가 결과적으로는 계좌에 도움이 되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한번 거래 한번 해보시고 다음에 또 기회 되시면 어떻게 좋아하는지 좀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넥스트레이드 첫날 관련해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까지 두 분 말씀 윤석천 경제평론가님 그리고 김원식 경제평론가님 두 분 말씀 오늘 감사합니다.